동양 철학 에세이 법가, 인간을 조직하고 인간을 활용한다. 법가 사상의 선구자들. 어떤 학자들은 법가 사상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은 기원전 7세기 제나라의 유명한 정승으로 우리에게 관표지교란 고사로 잘 알려진 관중이라고 합니다. 관중은 소금과 철에 세금을 매기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여 제나라를 동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고 훌륭하고 효과적인 행정의 모범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해지는 관자라는 책은 대개 기원전 250년경에 법리학자들이 지은 것이라고 봅니다. 관중은 실제적인 정치가였으며 그의 사상은 예의 범절, 정의, 분별과 절제 등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춘추 시대의 합리주의 사상의 특징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가 사상에서 관중의 지위는 유가 사상에서 주공의 위치와 비슷합니다. 한비자도 역시 관중을 존경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기원전 536년경 처음으로 성문법을 공표한 정나라의 재상 자산입니다. 그가 집권하고 있을 때 민중은 모두 그의 개혁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나라에는 질서가 잡히고 이웃 군주들은 정나라를 존경하는 태도로 대했다고 합니다. 관중이나 자산은 실제 정치 속에서 법과 사상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법과 사상을 발전시킨 인물로는 조나라의 신도와 한나라의 신불해, 위나라의 상황이 있습니다. 신도는 맹자와 같은 시대 사람으로 그의 중요한 이론은 세에 관한 주장입니다. 세는 권세, 세력이라고 할 때의 세자인데 한비자는 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임금으로 기록된 요는 평민이었을 때 새 집을 다스리지 못하였고 폭군이었던 직은 황제가 되어 온 천하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다. 이로써 나는 권세와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혜와 착함은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안다. 착함과 똑똑함으로는 민중을 복종시킬 수 없으나 권세와 지위로는 민중을 복종시킬 수 있다. 이 주장은 육아에 덕이 있고 지혜로운 임금이 하늘의 명령을 받아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에게 임금의 자리가 돌아온다는 이론을 맞대놓고 반대한 것입니다. 관자에서는 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현명한 군주가 절대적 권능을 가지고 다스릴 때 신하들은 모든 비행을 삼가한다. 그렇게 되면 신하들은 감히 군주를 속이려 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들이 군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군주의 권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군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군주의 권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민중은 기꺼이 봉사할 것인데 그것은 군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군주의 권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 있는 현명한 군주는 민중을 다스릴 수 있으며 절대적 권능을 가진 사람은 백관을 제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민중과 백관은 명령에 복종하고 군주의 지시사항은 잘 시행된다. 군중은 존중을 받고 백관은 복종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에는 군주는 높이고 백관은 천대한다. 그것은 특별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최고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육아에서 군주는 훌륭한 인격으로 관리들을 신복하게 하고 관리들도 훌륭한 인품으로 백성들을 신복시킬 수 있다고 한 이론을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육아의 이론은 백성들의 자발성을 근거로 삼는 반면에 법가는 강제력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법가의 이러한 주장은 왕권을 강화하여 절대 군주적 정치제도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적인 사회의 방향과는 맞지 않습니다. 신불에는 기원전 4세기 후반에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정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술을 말하였습니다. 술은 꾀, 방법, 기술, 전술이란 의미의 술자인데 법가에서 쓰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치자가 신하를 제압하여 군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정치술 또는 책략입니다. 신불의 정치 사상은 도가, 특히 노자의 무의 사상과 관계가 깊습니다. 신불에는 무지와 무의가 지식과 행동보다 낫다고 하고 무지와 무의가 군주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실무적인 사람으로 정치제도에 통달하였고 열성 있는 연구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위나라 왕족이었지만 기원전 4세기 중엽에 진나라에 벼슬 하여 생애의 대부분을 진나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그의 힘이 컸습니다. 상황은 군대의 규율에서 토지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개혁하였고 법과 행정기구를 재편하였습니다. 그의 사상의 골자는 농병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기초로서 식량과 군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나라가 격려해야 할 계층은 오직 농민과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아에서 중시하는 문화적 가치 추구에 대하여 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시와 역사, 예절과 음악, 도덕과 효도, 사랑과 신분질서 등의 도덕과 문화가 있다고 해도 통치자가 나라를 지키고 싸우는 데 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셈이다. 만일 어떤 나라가 이런 것들로 다스린다면 적이 쳐들어오자마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가난할 것이다. 이러한 법과 사상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뒤 농업, 의학 등 기술 분야 책을 빼놓고 모든 책들을 불사른 사건을 일으킨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화적 가치에 대한 법가의 이러한 태도는 어느 시기에 현실적으로 장점이 되기도 했지만 또한 자기의 사상을 좁은 영역에 가두어 놓아 높은 이상이 결여된 하나의 테크닉, 방법론으로 떨어지게 한 약점이기도 합니다. 천하를 통일한 지 20년도 채 못 되어 진나라가 멸망한 뒤에 천하를 차지한 한나라 고조에게 한 신하는 천하를 말 위에서 얻을 수 있지만 말 위에서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학과 역사를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근대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략할 때 먼저 문화적 침략을 했던 것이나 현대 세계에서 경제, 외교, 문화적 종속이 국가 간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법과 사상가들은 부국강병에 직접 효과가 없는 문화를 비판하는 데 치중하여 문화적 가치의 유용성을 지나치게 낮추어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상황의 중요한 공헌은 법가의 핵심 개념인 법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상 필벌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적용하였으며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의를 봐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신상 필벌이란 법 적용의 신뢰성에 있어 민중에게 권위를 얻어야 하고 범법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벌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비자에 오면 법은 나라가 부강해지느냐 침체하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로 떠오릅니다. 한비자는 상황의 이론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라가 항상 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항상 약한 채 있을 수도 없다. 법이 엄격히 운영될 때 그 나라는 강하고 법이 허술하게 시행될 때 그 나라는 약하다. 그는 또 법전은 구체적이고 자세해야 하며 법은 엄중하고 무겁게 시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들의 교과서가 너무 간략하면 그 뜻을 멋대로 추리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이 지나치게 간결하면 민중은 그 의도를 이러쿵저러쿵 논의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저술할 때 그 논지를 자세하게 하고 명확하게 해놓는다. 현명한 통치자는 법을 제정할 때 모든 우발 사건에 꼼꼼히 대비한다. 상황은 사소한 비행에 대하여 중벌을 제정하였다. 큰 죄를 범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사소한 비행은 잦다. 최선의 정책은 민중으로 하여금 범하기 쉬운 것을 피하고 그리하여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상황은 벌이 무겁다면 아무도 감히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처벌로 범죄를 없애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마천은 사기에서 한비자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한자 한비자는 도덕을 법률에 맞추도록 하되 마치 먹줄을 친 것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 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인정에 비추어 생각할 때는 절박한 일이요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자는 것은 좋으나 결과적으로 인간의 따뜻한 아름다움을 없애는 일이다. 사마천의 이러한 평가에서 한비자가 합리적 통치를 위해 규격화, 객관화를 극단적으로 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신도와 신불해, 상황의 새 법, 술 사상을 탁월하고 독창적인 원칙 아래 자기의 것으로 종합하였습니다. 한비자는 군주의 새를 호랑이와 표범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에 비유하였습니다. 새가 없는 왕은 이빨과 발톱을 잃어버린 호랑이처럼 무력하며 새는 왕의 지위 때문에 생기는 권세, 권력을 뜻하므로 왕의 인격, 도덕성,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통치술을 도덕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시킨 인물입니다. 법과 술은 군주와 관리와 민중 사이의 관계를 조종하는 이론입니다. 법은 문서로 편찬하여 관청에 비치해두고 인민에게 공포하는 것이지만 술은 군주의 가슴속에 넣어두고 신하의 언행 등 많은 단서를 수집, 검토하여 은연중에 여러 신하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법은 명확할수록 좋고 술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현명한 군주가 법을 말하면 나라 안에 비천한 자까지도 알아들어야 하며 단지 방안을 가득 채워두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법은 관리들이 민중을 통제하는 기준으로 법에 복종하는 자는 상을 주고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엄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술은 군자가 관리를 통솔하는 방법으로 은밀하고 상황적인 판단입니다. 법과 사상을 권모술수로 보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술 개념 때문입니다. 군주가 신하의 학명을 제압하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내심을 드러내지 않고 전격적으로 신하를 파면하고 등용하는 권한이 술에서 나옵니다. 임금으로서 술이 없으면 윗자리에서 정보에 어두워지고 신하로서 법이 없으면 아래에서 혼란을 일으킨다. 이 술과 법은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모두 제왕이 쓰는 기구이다. 옛날 정나라 무공이 오랑캐를 정벌하려 했다. 무공은 먼저 자기 딸을 오랑캐 나라 임금에게 시집보내 그로 하여금 안심하게 했다. 어느 날 그는 신하들에게 물었다. 나는 한바탕 전쟁을 벌이고 싶은데 누구를 치는 것이 좋겠소? 대부관기사가 대답하였다. 오랑캐를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공은 크게 노하여 그를 처형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랑캐는 이제 형제와 같은 나라인데 네가 그를 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오랑캐 나라 임금이 이 말을 전해 듣고 마침내 정나라에 대해 방비를 하지 않았다. 그때 정나라 군대가 오랑캐 나라를 습격하여 점령해버렸다. 이 이야기는 신하가 임금에게 건의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논하면서 예로 든 것이지만 여기에서 무공이란 군주의 처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딸과 자기의 뜻을 잘하는 신하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법과 사상은 평가 기준으로 일의 성공과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러므로 술이란 전제군주의 성공을 위한 그때그때의 계책과 판단이 됩니다. 관리들은 민중을 법이라는 기준으로 제어하고 관리들 자신도 법의 시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군주는 결국 법으로 민중들을 다스리고 술로서 신하들을 제어하며 자신은 법을 초월한 존재가 됩니다. 한비자가 정승이라 하더라도 잘못하면 결코 벌을 면하지 못하고 평민이라 하더라도 잘하면 반드시 상을 받는다. 고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